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립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사실은 아주 치열한 전투와 급진적인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미국 공교육의 탄생 뒤에 숨겨진 인물, 호레이스 만과 그가 벌였던 교실 전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만약 학교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에겐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교육은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가정교사한테 배우고 가난한 아이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자선학교에 가거나 아예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러니까 뭐 주마다, 마을마다 기준도 제각각이고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혼란이 그냥 좀 불편하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막 태어난 미국이라는 젊은 공화국에게는요, 이건 나라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호레이스 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무지한 상태로는 공화국이 오래 자유로울 수 없다. 즉, 교육받은 시민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강한 신념이 그의 모든 개혁을 이끄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바로 모든 미국인을 위한 학교, 보통 학교, 커먼 스쿨라는 비전이었죠. 호레이스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는 1837년 매사추세츠 교육위원회의 초대 서기,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감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미국 공교육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에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괜히 붙은 별명이 아니에요. 그의 보통학교 비전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부자든 가난하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여야 했고요. 둘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교육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게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는 비종파성이었죠. 목표는 단 하나,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똑똑하고 도덕적인 시민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현하려면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범학교를 세워서 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만은 이 혁신적인 시스템의 영감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얻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당시 유럽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좀 놀랍죠? 때는 바로 1843년. 호레이스만은 직접 프로이센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두 눈으로 보고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프로이센 모델은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의무 출석, 국가가 정한 통일된 교육과정, 국가시험, 그리고 체계적인 교사 양성까지 한마디로 국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이었죠. 만과 같은 개혁가들의 눈에는 이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미국 사회에 질서와 통일성을 가져다줄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보세요. 프로이센 모델의 원래 목표는 국가에 순종하는 군인과 충성스러운 국민을 만들어내는 아주 권위주의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메네나는 이 시스템의 틀은 가져오되 그 안에 담을 내용은 완전히 바꾸려고 한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질서 있고 교육받은 시민을 키우는 도구로 이걸 쓰려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니겠어요? 하지만 교육을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아이디어는 곧바로 거대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건 교육인가? 아니면 쇠냉인가? 바로 교실을 둘러싼 종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국가가 교육 내용을 통제한다면 도대체 어떤 도덕을 가르칠 것이냐는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만의 개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유니테리언이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삼위일체 같은 전통적인 교리보다는 보편적인 도덕과 인간의 이성을 더 강조하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마드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은 이랬어요. 성경을 교실에 두기는 하되 특정 교리를 가르치지는 말고 대신 모든 종교가 동의할 만한 보편적인 도덕 원칙만 가르치자는 거였죠.
바로 여기서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통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진정한 도덕이라는 건 예수님의 신성이나 원죄 같은 구체적인 교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반면에 많은 그런 특정 교리가 없어도 성경에서 보편적인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죠.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격돌한 겁니다. 반발은 거셌습니다. 정통 기독교인들은 많이 교실에서 기독교를 몰아내고 사실상 유니테리안 사상이라는 새로운 국가 종교를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죠. 한편 당시 미국으로 막 몰려오던 카톨릭 이민자들 눈에는 이 비종파적이라는 학교가 그냥 개신교 학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의 사립학교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쟁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즉 교육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에 대한 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호레이스만 이전 시대에는 교육의 주체가 명확했습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 다시 말해 가정과 교회였죠. 부모와 신앙 공동체가 아이의 교육을 온전히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만해개혁 이후 그 권위는 세속 국가, 즉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교육의 주권이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해개혁은 단순히 학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국가가 원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그 주된 역할을 가정이 아닌 국가가 맡게 되는 거대한 시스템적 전환이었습니다. 교육의 주권이 가정과 교회에서 국가로 넘어간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칠 때 그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호레이스만의 시대에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교실에까지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